안녕하세요. 크립토팁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돈나무 언니, 캐시 우드죠. CNBC에서 인터뷰한 내용 중에 특정 알트코인을 언급했습니다. 한번 살펴보시죠. 11월 15일자 CNBC 인터뷰입니다. 오랜만에 캐시 우드가 나왔죠. 근데 이제 제 생각인지는 모르겠지만 조금 이제 얼굴은 피곤해 보였습니다. 어찌됐건 앤드류라고 하는 사회자가 먼저 질문을 합니다. 먼저 비트코인 ETF부터 얘기해 볼까요? 자, 당신은 ETF로 뭘 하려고 하시는 건가요? 캐시 우드가 답을 하죠. 그러니까 ARK라고 하는 회사는 캐시 우드 회사고요. 21 쉐어라고 하는 것은 그 유럽에 있는 회사라고 합니다. 유럽 최대의 ETP, ETF라고 보시면 되고요. 최대 운영사와 함께 총 5개 ETF를 론칭 중이다. 비트코인, 이더리움 선물 ETF, 아니면 코인과 관련된 기업들 주식 ETF죠. 아직 현물 ETF 승인은 안 났죠. 자, 사회자가 재밌는 질문을 합니다. 자, 이 드레스 리허설이 언제쯤 끝이 날까요? 드레스 리허설은 이제 파티 가려면 드레스 입고 막 거울에서 막 꽃단장 하지 않습니까? 파티는 언제 시작하냐? 자, 의역을 하면 SEC 이거 현물 ETF 언제 승인할까요? 라는 질문입니다. 드레스 리허설 맞네요. 근데 아무래도 구체적인 언급을 하진 않네요. 좀 민감해서 그런가요? 아무래도 선물 ETF 상품에 비해서 현물 ETF는 일반 개인들도 더 폭넓게 참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회자가 그러니까 현물 ETF 원하시는 거 맞죠? 라고 묻습니다. 캐시는 당연하죠. ETF 신청 우리가 제일 1순위다. 실제로 내년 1월 10일 그 가장 신청을 먼저 했기 때문에 그 최종 파이널 데드라인도 가장 앞서 있죠. 그래서 그 세이프아트를 비롯한 블룸버그 애널리스트들은 내년 1월 10일 전까지 90%, 그러니까 이제 ARK 인베스트의 ETF 이거 거절 못할 거라고 지금 보고 있는 거죠. 자, 사회자가 제 질문은 최근 몇 달간 ETF 기대감으로 가격이 이제 많이 올랐는데 이거 그러니까 올바른 방향입니까? 아니면 이것도 뭐 잘못된 환상이나 이거 착각 아닙니까? 라고 묻습니다. 자, 이전과 비교해서 확실히 달라진 점이 있다. 자, SEC에서 우리뿐만 아니라 블랙락이다, 피델리티다, 인베스코 신청한 그 기관들의 질문을 엄청나게 던졌다. 왜냐하면 예전에는 그냥 아무 말 없이 그냥 딱 리젝트 했었거든요. 거절했는데 이건 사실 굉장히 중요한 차이가 있다. 그리고 SEC의 질문에 좀 굉장히 놀랐다. 무슨 질문이셨냐라고 묻는데요. SEC 질문이 예사롭지 않았습니다. 처음으로 얼굴에 미소가 살짝 번지네요. 자, 매우 구체적이고 기술적인 질문이었고요. 또 소비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구체적인 질문이 있었다. 자, 게리 갠슬러는 여전히 비트코인 시장이 쉽게 조작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 같더라고요. 이상하죠. 모든 비트코인 거래는 탈중앙화되어 있고 투명하게 그 거래 내역이 모두 다 공개가 되는데 말입니다. 자, 옆에 할아버지 사회자 조가 끼어듭니다. 게리 갠슬러 그분 다 알고 있을걸요? 그 MIT에서 교수로 블록체인, 비트코인, 크립토, 상품, 이더리움 다 그때 가르쳤었잖아요. 자, 비트코인의 작동 방식도 알 것이고, 이거 폰지 사기가 아닌 것도 다 아는데 왜 그러는 걸까요? 라는 식으로 묻습니다. 자, 그럼 그는 왜 비트코인, 크립토를 그토록 부정적으로 얘기했나요? 이거 뭔가 있죠? 그러니까 조라고 하는 분이 굉장히 좀 뭐랄까요? 시니컬한데 재밌는 질문을 많이 합니다. 자, 캐스티우드가 조금은 당황했지만, 잘은 모르겠지만 이런 말은 있었다. 이제 자기 생각 아니라는 거죠. 그가 차기 미국의 재무부 장관 자리를 노린다는 썰이 있더라. 캐시가 이때 조금 얼굴이 밝아집니다. 그러니까 조가 끼어들면서 그러려면 미국 정부를 위해서 달러를 옹호해야만 하겠네요. 비트코인 이거 크립토, 이더리움 좋다고 하면 안 되겠네요. 라는 얘기죠. 자, 캐시는 나 잘 모른다니까요. 그는 분명, 근데 잘 알고 있는 것은 확실하죠. 그러니까 조 할아버지가 계속 그래요. 그렇게 뭔가 있다니까 something else가 거기 있어요. 라고 계속 말을 합니다. 그 돌문어 그 친구. 이런 말을 하진 않았지만 지금 표정 웃음을 참고 있는 거 보이시죠? 그 돌문어 그 친구. 다 알면서 연기하고 있는 거 같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게리 갠슬러가 장관이 되고 싶다. 나중에 보면 알겠죠. 자, 다시 사회자가 묻습니다. 비트코인 ETF 승인되면
이거 소문에 사서 뉴스의 팔라 이벤트가 될까요? 아니면 그냥 가격이 수직 상승, 이거 한번 기대해도 됩니까? 라고 대놓고 묻습니다. 자, 캐스티가 답을 하죠. 기대감이 큰 걸 보면 뉴스의 팔락 가능성도 전 충분히 있다고 본다. 하지만 중장기 그 비트코인의 펀더멘털은요, 각종 온체인 지표들을 통해서 이게 바로 확인이 됩니다. 근데 비트코인의 네트워크의 그 건강함은 더 이상 좋아질 수 없을 만큼 매우 튼튼하다. 너무너무 지금 잘 돌아가고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지금이 마치 이것만 보면 상승장이라고 여겨질 정도로 뭐 해시레이트가 높아지고 그 여러 가지 지표들 뭐 또 지갑 숫자도 많이 늘어나고 있죠. 자, 그럼에도 조정이 없는 가격의 수직 상승은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좀 진정할 필요는 있다는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블랙락의 레리 핑크 얘기하죠. 최근에 크립토 가격 랠리를 flight to quality, 길을 찾아서 떠나는 투자라고 지금 표현을 했는데요. 그 캐시 우드는 뭐라고 하냐? 나는 최근의 랠리가 fly to safety, 안전함을 위한 투자 여행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실제 올해 3월부터 미국에서 은행 위기가 발생했지 않습니까? 근데 그 은행 위기 처음에 뭐 비트코인 19,000달러에서 3만 달러까지 많이 상승을 했다. 반면 미국의 지역 은행 주식을 모아놓은 그 ETF가 있습니다. 그 ETF는 연초 대비 많이 하락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안전한 비트코인으로 다 몰려가고 있는 거 아니냐. 왜냐하면 그리고 비트코인에 내재적인 위험이 없다고까지 얘기를 합니다. 참 엄청난 믿음입니다. 비트코인과 그 리지널 뱅크, 미국의 지역은행 KRE ETF 비교했는데요. 자, 비트코인은 연초 대비해서 120% 정도 올랐는데 지역은행은 지금 회복을 계속 못하고 있죠. 거의 마이너스 30% 갔습니다. 이게 참 그 심각한 얘기죠. 자, 사회자 2, 또 다른 여자분이 얘기를 합니다. 비트코인에 투자하는 방식 두 개가 있다. 비트코인에 투자하든지 관련 기업 주식에 투자하든지 5년 후 수익률 뭐가 더 좋을까요? 자, 캐시 우드는 장기적으로는 비트코인이 더 좋은 수익률을 기록할 거라고 믿습니다. 자, 제가 여기서 막 생각합니다로 표현한 게 있는데요. 캐시 우드는 그녀의 모든 말에서 believe라는 표현을 굉장히 많이 씁니다. 그냥 난 그렇게 생각합니다. think가 아니고요. 난 그렇게 믿습니다라는 표현입니다. 저번 마인 회장이 그랬습니까? 믿기 때문에 보인다고 하잖아요. 물론 엄청난 연구를 했겠지만 믿는다. 우리 좀 미래를 보고 투자해서 큰 돈을 버는 사람들의 공통적인 특징은 믿고요. 그리고 매우 긍정적이었습니다. 자, 어쨌든 하지만 이제 비트코인 수익률 좋은데 크립토 관련 기업 투자를 통해서 투자를 분산하는 것은 매우 좋은 생각이다. 그리고 이 분야에 있는 기업들 주식을 하면 매우 그 매수를 하면 좋을 텐데, 자, 어떤 분야 기업 주식 투자가 지금 좋다고 하는 걸까요? 자, 요것은 시간 관계상 다음 이 시간 말씀드리면 좀 섭섭하시겠죠. 바로 갑니다. 자, 바로 디지털 지갑을 생산하는 회사를 지금 찾고 있다. 디지털 지갑. 제가 이제 계속 말씀을 드리는데요. 웹3 세계에서는 디지털 지갑 싸움입니다. 지갑을 선점하는 그 기업이 그 분야의 주도권을 가져가고요. 거기서 모든 매출들이 나옵니다. 이거 뭐 제가 예로 들어서 하면요. 지금 우리가 메일처럼 없으면 안 되는 카카오톡, 네이버 같은 겁니다. 그 안에서 모든 일이 다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게 지갑입니다. 지갑을 찾아서 성공할 지갑을 개발하고 있는 그 회사에 투자를 해야 된다. 자, 그 대박 기업이 코인베이스일까요? 뭐 캐시 앱을 탑재한 스퀘어일까요? 지금 블럭입니다. 이름이 바뀌었죠. 그것도 아니면 뭐 로빈후드일까요? 뭐 워런 버핏이 투자한 브라질의 뉴뱅크, 이제 그 온라인 그 인터넷 뱅크일까요? 자, 우리는 그들 기업들을 ARKF라고, 이제 핀테크 약자인데요. ARKF라고 하는 ETF를 통해 실제 투자하고 있다. ARK 핀테크 이노베이션 ETF, 티커가 ARKF입니다. 이제 연초 대비해서 약 뭐 한 45% 정도 올랐는데요. 뭐 비트코인만큼은 아니지만 뭐 나쁘진 않게 지금 반응을 하고 있죠. 구체적으로 지금 아까 그 ETF에 들어가 있는 회사들이 이렇게 딱 화면으로 보여집니다. 로빈후드가 있고요. 코인베이스, 블럭, 그리고 이게 맥하더 뭐 리브르라고 해가지고 이건 중남미에 있는 그 앱이죠.
방금 말씀하셨던 이런 기업들 주가가 조금 최근에 주춤하고 있다. 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비전이 있습니까? 뭐 투자해도 됩니까? 이런 표현이죠. 자, 아까 말씀드렸던 기업들 모두 디지털 지갑 분야에서 매우 좋은 기회가 있을 걸로 생각이 된다. 좀 기다려 보시라. 뭐 나쁘지 않다라는 얘기죠. 근데 갑자기 중국의 위챗페이를 얘기합니다. 위챗페이 이것만 봐도 훌륭한 디지털 지갑을 갖고 있는데 이게 이제 우리로 치면 지금 그 카카오페이입니다. 자, 개인 간의 돈 거래, 여기서 쇼핑도 하고 이커머스 하고 뭐 온갖 그 활동들이 이 지갑에서 일어난다. 모든 종류의 금융 서비스. 우리 지금 카카오 생각하시면 그 다양한 걸 또 할 수 있잖아요. 뭐 선물도 하고요. 뭐 이모티콘도 사고 그렇습니다. 미국에 있는 기업 괜찮지만 위챗페이에게서 배울 거는 또 배울 필요가 있다. 이렇게 표현을 하네요. 자, 그 사회자가 일론 머스크도 디지털 지갑 싸움에 좀 참여한 것 같던데요. 그 X, 그 트위터를 통해서요. 물론입니다. 뭐 absolutely 뭐 이걸 두 번, 세 번 얘기를 하고요. 그가 초기에 그 페이팔도 창업했잖아요. 그렇게 얘기를 하고요. 그 옆에 듣고 있던 조 할아버지가 갑자기 또 생뚱맞게 당신은 비트코인 맥시인가요? 아니면 비트코인 그래도 좀 부족한 부분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이거 이제 알트코인 어떻게 보시냐? 이런 말이죠. 캐시 우드는 애초부터 우리는 뭐 비트코인만 본 게 아니고 이더리움을 아주 깊이 연구를 했었다. 이더리움의 스마트 계약 그 네트워크는 사실상 디파이, 탈중앙화 금융의 네트워크와 같은 말이다. 조가 조금 실망한 눈치죠. 비트코인, 이더리움 말고 뭐 다른 거 없나요? 이게 좀 알려달라는 약간 그런 뉘앙스가 있었습니다. 굳이 하나를 꼽자면 인프라 코인을 언급하죠. 인프라는 플랫폼 코인입니다. 바로 솔라나를 언급합니다. 솔라나인데요. 자, 예전에는 이더리움이 비트코인보다 더 빠르고 저렴하고 했기 때문에 주목을 받았었는데, 자, 지금은 솔라나가 이더리움보다 훨씬 더 빠르죠. 훨씬 더 저렴합니다. 그래서 훨씬 많은 거래를 처리할 수 있습니다. 향후에도 인프라 플레이어, 이거 이제 레이어 1 코인을 말합니다. 인프라 그 플랫폼 코인들이 매우 중요할 것으로 봅니다. 이렇게 표현을 했고요. 그 이유는 역사상 최초로 이제 웹3 시대가 되잖아요. 디지털 자산, 실물 자산이 아니라 디지털 자산에서 온라인 소유권을 부여했기 때문입니다. 자, 우리가 디지털에 있는 자산, 뭐 이게 내 거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는데요. 사실 뭐 NFT랑 비슷하잖아요.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나만의 자산. 그게 이제 온라인 누구나 그 거래 내역을 이 소유권을 눈으로 확인할 수 있게끔. 그러니까 이게 복제를 해서 막 하는 게 아니죠. 그러니까 이게 그 역사상 최초의 개념이었다. 그래서 인프라 코인이 중요하다라는 말을 한 겁니다. 조라고 하는 할아버지가 자, 비트코인이 완벽한 자산이 맞습니까? 더 완벽한 게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은 이제 캐시 우드가 조금은 이제 진정하시라는 투로 비트코인은 진정한 돈의 혁명이다. 역사상 최초로 정부의 간섭 없이 개인 대 개인이 자신의 어떤 그 재정적 자유를 가져갈 수 있는 그런 어떤 돈이라고 하고요. 자, 디지털 또 글로벌 머니 시스템이다. 그러니까 이제 뭐 돈 중에 돈이란 얘기죠. 저희는 예전 비트코인 연구하고 논문도 많이 썼는데요. 자, 실제로 2015년 비트코인을 그 GBTC를 통해서 실제 매입을 했습니다. 2015년 제가 기억하는데요. 정말 말도 못한 지독한 하락 정이었습니다. 그때 비트코인 한 4만 원, 23만 원까지 떨어졌던 게 제 기억이 나거든요. 그때 샀답니다. 자, 그때 저의 어떤 멘토이자 뭐 교수이자 뭐 친구분이 얘기하더군요. 나 비트코인에 대해서 공부 엄청 많이 했거든. 그래서 이제 정확히 했는데 이게 바로 내가 그 1971년 달러를 딱 금에다가 패깅을 시켰던 그 근본이제를 폐기한 이후에 자, 근본이제 폐기했단 말 무슨 말입니까? 그냥 맘대로 달러 찍을 수 있잖아요. 인플레이션 나오고요. 이제 돈이 희소 가치가 달러가 떨어지잖아요. 그때 이후로 내가 찾고 또 찾았던 게 바로 이 비트코인이야. 자, 대부분의 비트코인에 대한 공부가 되신 분들이 똑같은 얘기를 계속 하고 있죠. 자, 저기서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그리고 솔라나를 언급했지 않습니까? 특히 인프라 코인, 뭐 플랫폼 코인, 레이어 1 코인, 뭐 다 이제 동일한 얘기인데요. 구체적으로 뭐 당연히 이더리움 있고요. 솔라나, 뭐 아발란체,
알고랜드, 니어. 저는 실제로 조금씩 다 갖고 있긴 합니다. 근데 그렇다고 이 코인들 다 투자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많잖아요. 그리고 지금 이 코인들이 투자한다? 조금 애매한 것 같긴 합니다. 조금 이제 올랐죠. 최근에 랠리들이 이제 한창 순환매처럼 이제 와서요. 저 같은 경우는 사실 솔라나 그냥 그 위에 단계별로 그냥 걸어놓고 신경을 안 쓰고 있습니다. 팔리면 팔리는 거고 아니면 말고죠. 저의 어떤 계획은 사실 초저가 박앤세일 할 때만 조금 집중 매수할 계획이 있습니다. 하지만 사실 개인 투자 성향과 생각이 다르시니까요. 그거는 이제 본인의 영역이란 생각이 들고요. 하지만 이것만큼은 하지 말자. 계속 말씀드릴 겁니다. 자, 포모에 그냥 반짝반짝하다고 나도 모르게 돈을 왕창 집어넣지 말자. 포모 매수하지 말자. 패닉셀만 피해도 저는 절반 이상은 승리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합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